세상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해 드리는 이진남. 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금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금리 하면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거창하게 뭐 기준금리도 있을 것이고, 국공채 금리, 그리고 뭐 회사에서 발행하는 회사채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금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저의 대출 금리입니다. 저 또한 시중은행에서 일부 이제 대출을 쓰고는 있지만 이게 일정 기간이 되면, 그러니까 이자 상환기일이 되면 은행에서 이제 카톡이 오죠.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 카톡을 확인하는 게 조금 두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완연한 금리 상승기에 진입을 하면서 그걸 확인하기가, 저도 이제 변동금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걸 확인하기가 어느 순간부터 좀 많이 부담스럽더라고요. 비단 이제 이런 경험은 저뿐만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관여가 되어 있는 금리에 관해서 좀 오늘 살펴볼 텐데요. 먼저 기준금리에 관해서 살펴보고, 최근에 있었던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금리 인상이 그 채권과 주식의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에 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금리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체육 시간에 우르르 운동장에 나가죠. 그때 체육 선생님께서 야, 기준 한번 잡아봐 이러면은 기준이라고 외치면 그 학생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들고, 다시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기준 위치를 옮기죠. 그러면은 다시 기준이라고 외치고, 그 새로운 위치에 간 학생을 중심으로 이렇게 행과 열이라고 하나요? 그런 줄을 맞춰서 또 쓰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금융시장에도 어떤 기준점이 존재한다는 것, 그런 것을 저희는 이제 기준금리라고 할 텐데요. 한국은행, 즉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사이에서도 예금과 대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너무 많이 풀어져 있으면 한국은행은 시중은행을 통해서 유동성을 이제 흡수를 하기도 하고, 그 반대의 현상이 발생을 하면 시중은행을 통해서 시장 내 자금이 유통되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그때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사이에서 대출을 일으키고 예금을 일으키는 그런 주고받는 금리, 그때의 기준이 되는 금리, 그것을 저희는 기준금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한국은행 가서 뭐 대출을 받았어, 혹은 한국은행 카드를 만들었어, 한국은행에 예금하고 왔어, 뭐 이런 식의 말을 들어본 적은 없으시죠? 그런 것처럼 실제로 저희가 맞닥뜨리는, 고객들이 맞닥뜨리는 그 은행은 시중은행이 될 것이고요. 그 뒤에는 사실 시중은행과 한국은행 사이에서의 거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그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저희가 시장금리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주체는 금융통화위원회라고 한국은행에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는 줄여서 이제 금통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기사 등을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금통위는 총 1년 12달 중에 8번 시행을 하게 돼요. 그 369를 떠올리시면 기억하기 쉬우실 건데, 3, 6, 9, 12, 이 4개월을 제외하고 나머지 8개월 동안에 금통위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금통위, 즉 한국은행에서는 0.25% 금리 상승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1.5% 기준금리가 되고요. 미국은 레인지로 주어지는데 뭐 0.25에서 0.5%, 즉 한국보다 약 한 1% 정도가 기준금리가 낮습니다. 즉 최근에 그렇다면 이제 0.25%포인트를 올려서 한국은 이제 1.5%가 되었는데, 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었을까요? 저희는 그 기준금리 인상의 요인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두 번째는 가계부채 우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린 저희가 인플레이션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죠. 미국에는 8.5%, 한국에는 4.1% 수준으로, 얘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전년 3월 대비해서 올해 3월이 얼마만큼의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이 있었냐를 봤는데, 미국은 8% 이상, 한국은 4% 이상,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작년에 100원짜리 햄버거가 지금은 뭐 108원, 국내에서는 뭐 104원, 5원 이렇게 한다는 거니까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중에 유동 자금이 많고 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텐데, 그것들을 조금 더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좀 더
아래쪽으로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저희 가계부채를 보시면 됩니다. 전년 말 기준으로 21년도 말 기준이죠. 저희의 가계부채가 1862조 원 수준입니다. 잘 감이 안 오시죠? 1862조 하면. 그래서 가구당 따져보면 거의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수준이에요. 즉, 저희 대한민국에 뭐 한 2천만 가구가 존재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각 가구마다 약 이제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의 가계부채가 있는 거니까 금리의 영향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이제 저희 실생활에도 영향을 받게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왜 대출을 받았을까요? 사실 부동산 쪽에 저희가 이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아무래도 대출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가계대출이 이제 늘어나서 가계부채가 심각화되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요인으로 최근에 이제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심하죠. 8% 이상이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 그래서 아마도 미국에서는 이제 빅스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앞으로 향후에 미국에서도 기준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아무래도 미국이 점점 금리가 오히려 저희보다 높아지면 아무래도 자금 유출이 발생을 하겠죠. 아무래도 미국은 기축 통화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똑같은 값이라면 그리고 오히려 미국의 금리가 더 높아진다면 우리 국내 자금의 유출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실제로도 지난 2월과 3월에 외국인 투자 주식 자금을 살펴보면 약간 4.8조 원 정도가 3월에만 그 자금 유출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실제로 미국의 금리가 점점 높아지면 저희 국내 자금 유출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상승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통상적으로는 미국 금리보다는 한국 금리가 더 높죠. 왜냐하면 자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미국 금리보다는 한국 금리를 좀 더 높여서 외국인 투자 유치라든지 저희의 자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아마 인플레이션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혹은 디플레이션이 저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먼저 좀 살펴볼게요. 인플레이션은 아시겠지만 물가가 점점 오르는 거예요. 근데 지나치게 물가가 올라버리면 저희가 그 물건을 살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소비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기업에서 만든 물건들이 이제 잘 팔리지가 않는다는 얘기가 되고 그렇다면 기업들도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결국에는 고용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고용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저의 또 고용자들의 소득이 줄어드니까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다시 소비가 줄어드는 즉 소비가 감소되고 고용이 감소돼서 다시 이제 소비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사전에 막아주는 것이 금리 인상이 선제적인 조치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디플레이션에 관해서 살펴볼까요? 저희가 디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즉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점점 싸지는 거지 않습니까? 점점 물가의 가격이 내려갈 텐데 지금 저희가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얘기는 소비 활성화가 되지 않고 소비 활성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점점 고용을 할 유인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점점점 소비가 위축되는 이런 또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영향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금리와 채권 가격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100원짜리 채권을 샀어요. 100원짜리 채권을 샀는데 금리는 5%였습니다. 제가 100원에 5%짜리 채권을 샀으니까 연말에는 저는 105원을 득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투자를 했다는 기쁜 마음으로 오늘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이제 시장에 나가봤더니 10원, 금리가 10%로 뛰었대요. 그 얘기는 제가 오늘 만약에 100원짜리 채권을 샀다면 연말에 110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채권 투자 종류가 나온 거죠. 저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루 상간에 5% 수익률이 차이가 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굳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도저히 억울하고 답답해서 안 되겠다. 내가 이 채권을 팔아야겠다. 자,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얘기를 하죠. 야, 미안한데 내 채권을 좀 사줘. 대신에 5%밖에 수익률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조금 싸게 팔게. 라고 저는 내고를 할 수 있겠죠. 그 얘기는 제가 채권 투자 이제 5%인 시절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10%로 올랐으니까
저의 채권 가격이 싸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즉 기존에 투자했던 채권의 가격이 싸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투자를 하게 되면 10%를 받게 되니까요. 그 얘기는 금리가 상승기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내가 투자한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는 할인율의 개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의 100원과 1년 뒤에 100원 혹은 10년 뒤에 100원 어느 게 가장 가치가 높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100원이 가치가 높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물가가 상승할 거기 때문에 미래의 100원보다는 현재의 100원이 가장 좋은 것이죠. 다만 저희는 그것을 이제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그 할인율이라는 개념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시장 성장률이 5%로 쭉 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년 뒤에 105원의 가격이 지금 현재의 100원의 가격과 일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일본 경제 어떻습니까? 만약에 금리가 0%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100원을 투자하나 1년 뒤에 100원이나 뭐 10년 뒤에 100원이랑 똑같을 겁니다. 다만 최근에 뭐 브라질이라든지 뭐 터키 생각해 봅시다. 금리가 굉장히 높죠. 그랬더니 그분들 그 나라에서는 지금의 100원과 나중에 110원, 뭐 150원 이런 것들이 등가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즉 할인율의 개념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즉 지금의 100원의 채권을 투자했는데 금리가 점점 오르게 된다면 할인율이 그만큼 높아지겠죠. 그랬더니 현재 가치, 그러니까 미래의 가치와 현재 가치를 등가로 만들어주는 그 할인율이 금리가 높아진다는 건 그 할인율 자체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 기사를 찾아보게 되시면 금리가 상승할 때는 성장주, 즉 성장 주식의 가격들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도 저희 캐시플로우를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성장주는 지금 당장의 이득이라든지 지금 당장의 수익 창출이 중요한 건 아니죠. 먼 미래에 뭔가 캐시가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의 상용화라든지 뭐 AI 기술의 발달이라든지 심지어는 뭐 우주 여행이다. 그러면은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한 사람은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먼 미래의 캐시를 보고 그 회사의 이익 창출력을 보고 저희가 투자를 한 것이죠. 즉 성장주라는 것은 먼 미래에 많은 캐시가 발생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할인율의 개념을 한번 적용을 해보죠. 먼 미래에 많은 캐시가 창출이 될 텐데 할인율을 적용하는 기간이 점점 많아지면 얘의 복리 효과로 인해 가지고 많은 할인을 받게 될 것이고, 즉 성장주들은 먼 미래에 많은 캐시가 창출되기 때문에 그 할인율을 적용하게 된다면은 지금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익이 이제 상대적으로 박하게 가치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상승을 하면 할인율이 높아질 것이고 그 가치는 밸류에이션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희 실생활과 정말 밀접해 있는 이 금리에 관해서 제가 세 가지 퀴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과열 시에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한다. 경기가 너무 과열되어 있으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정답은 5가 되겠죠. 시장의 통화량 감소를 통해서 경기 안정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면 채권을 매도하는 것이 좋다. 금리 인상기가 예상이 된다면 채권을 매도하는 것이 좋다. 정답은 5가 되겠죠. 왜냐하면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도하는 것이 좋겠죠. 다음 세 번째,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보다 유리하다. 자,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보다 유리하다. 자, 정답은 X가 되겠죠. 왜냐하면 채권자는 내가 이제 받을 돈이 있는데 돈의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제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채무자 입장에서 좀 더 돈을 상환할 것이 유리한 조건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이지하게.